네, 출석은 8050.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뮬레이션, 매트랩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요일은 얘기한 것처럼 7장, 8장 연습 문제, 7장, 8장 연습 문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일반 여기 와서 이제 수업하면 되는 거고 되면서, 두 번째는 지난번처럼 연습 문제 동영상 녹화한 걸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안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시죠. 2안이 좋은 사람.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고, 출석은 지난번처럼 퀴즈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기 전에 이게 요즘 뭐죠? 우리 학부에 콜로키움이라 해서 이제 교수님들 연구 분야 소개하는 거 진행하고 있죠. 참석해 본 사람? 뭐 들어봤지? 아직 한 번밖에 안 해서 AI AI 있죠. 7월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 시스템 관련된 걸 하게 될 텐데, 그 관련해서 이제 좀 미리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매트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우리가 이제 몇몇 이제 교수님들이 3개 또는 4개 연구실이 모여서 이제 집단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개별 연구실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융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분야의 새로운 학문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BRL이라 해서 기초 연구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그래서 팀을 우리가 이제 꾸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로블루 교수님 아시죠? 그 다음에 안상태 교수님, 인공지능 우리 학부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에 최근에 임명되신 이동규 교수님, 그렇게 해서 4개의 연구실이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물리지능 시스템을 위한 행동인지 학습지역 기초연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한 거는 우리가 저하고 벨로블루 교수님이 이제 제어 쪽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상태 교수님과 이동규 교수님은 인공지능 분야 인식 인지 하는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발표는 안 났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연간 5억 해서 3년 동안 15억, 그 다음에 추가 3년 하면 전체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 어쨌든 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벨로블루 교수는 이제 제어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은 인공지능 쪽인데, 그쪽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주제를 정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정하는 게 누구나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빨리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랬었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취업을 바로 안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죠. 그게 이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 간다고 왜 그래? 반응이 그래.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길이 이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인데, 친구들 너 왜 그래? 이상한 눈으로 그 반응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선택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한다 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좋아하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연세가 이제 40 가까이 되신 분들도 막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근데 이제 그게 적성에 안 맞는 걸 40대에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적성과 진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큰 축에서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 이외의 밖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는 더 힘든 문제고 안 보이니까 또 밖에 보는 거는 그나마 좀 오히려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아니면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죠. 기사로도 접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찬히 여러분들 찾아보고 시대는 이렇게 바뀔 거다. 향후 10년에는 이게 분명히 뜰 거다.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명확하지 않고 100%라는 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LG전자에서 연구실을 찾아와서 프로젝트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쪽에 취업도 시켜준대요. 대학원생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래. 참 안타까운 현실이. 도대체 그럼 어디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대학원 간다고 해도 뭘 하는지 학생들이 선택을 어디 하는지 LG전자 정도면 뭐 여기 졸업하는 학생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의 직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것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대학원에 가면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취업도 보장해주고 이만한 선택이었는데 그걸 굳이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공무원, 공사 2년 준비해서 졸업하고 2년 준비해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급여나 직장 생활한 환경이 자기 생각만큼 좋지 않아 2, 3년 만에 퇴사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이제 그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자기를 진로를 만들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나는 그냥 돈 벌고 싶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뭐 전공도 상관없습니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전자공학이 좋아서 그쪽을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고. 그럼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몇몇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진짜 이 친구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걸 그런 걸 좋아하고 그다음 꼼꼼히 따지는 거 이런 것 그런 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조금 다른 선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선택을 할 때도 시대 트렌드를 좀 보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도 계속 선호도 1위 기업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졸업하는 97년 야매프 있을 그런 당시에 경상대학 거기에서 이제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종합금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종금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공부 못하고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가 국민은행 신한은행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그 산업이 무너지면 여러분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로 선택하는 게 자신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하고 그런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요즘 이제 트렌드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 그런 교양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자기 진로를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ICT 분야가 여러분들 전자공학부에서도 이제 큰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정보 측면에서는 지금 근래까지 이제 인터넷 통신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지금 5G, 6G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 전자공학부 내에 인공지능 전공으로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들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 결국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으는 걸 했지만 이제 그게 부족해서 이제 내재적인 숨은 정보까지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유가 정보가 굉장히 투자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가 정보를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로는 늦습니다. 투자하는데. 근데 이걸 한 발 빠르게 트렌드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정유 탱크,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 있죠. 거기에 보면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유량이 얼만큼 돼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깃발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늘어났느냐 아니면 짧으냐 이걸 갖고 유량을 예측을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시설에. 자, 그러면 얘가 물동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향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발견하게 숨어 있는 정보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로 팔립니다. 이걸 기술을 했는 사람이 수학과 교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이런 내재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이런 시대까지 이제 흘러가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가상, 물론 이제 가상 공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메타버스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이런 가상 환경이죠. 가상 세계 내에서만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니즈는 점차 실제 환경에서 이런 걸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공간,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그런 IT 기술을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 그러면 다음은 뭐가 되겠느냐? 자율주행 자동차 3년 전에 막 인기 있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율주행 무슨 과제도 그렇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산업이 육성되고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게 지금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위치를 찾는 그런 문제인데 이 센서를 뭘 쓰냐면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업체인 모비라이라는 그런 업체가 독식을 합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거 쓰게 납품하겠다. 대신 이후로 카메라를 이용한 R&D 개발은 중단해라. 이런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업은 이제 그냥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암담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뭐 잘 클 수 있습니다. 산업이. 근데 국가 산업이 이런 중소기업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주춤하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의 실제 공간. 그러면 이제 그다음 타겟은 뭐냐? 이제 독일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새로운 제조업 형태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까지는 아직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하고 이제 독일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때는 CK 사업이 있어서 이제 미넨 그 지역에 가서 시찰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오픈해서 요즘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0명, 10여 명 학생을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봤을 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공개를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이제 R&D가 이 정도다 이제 해줬는데 그때 이제 봤던 게 뭐냐면
VR을 끼고 이제 공장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3차원 영상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계를 수리하고 조립하는 걸 이제 뭐 내 근무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장에서 있는 그런 걸 실제로 반영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이제 제조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물론 IT 산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얘기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다음에 뭐가 이제 나올 것 같으냐? 트렌드로 봐서는 지능 로봇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역대 4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 때 여러분들이 전기기관,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무거운 물체를 이제 드러낼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계가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기계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계공학이 제일 인기가 좋았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대량 생산. 뭐 사람이 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대량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공학이 이제 그때 혁신이 이렇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정보 싸움이죠.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과 이제 20년, 30년 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말고 전 세계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하고.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하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AI가 주도하느냐? 조금 모호하죠. AI가 그러면 산업을 혁신시킬 수가 있나?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우리 1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했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했는데 자기가 가진 일자리들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거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거 오히려 안 좋다. 그리고 폭동 지금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뭐 데모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기술이, 왜냐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대로 사람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긴 거죠. 어쩌요. 그러면 이제 3차 산업혁명 때 정보혁명, 그럼 지금하고 어떤 차이냐,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나 트렌드를 여러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핵심의 인터넷이란 거는 원래 통신 기술이에요. 프로토콜. 그렇죠? 근데 그게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핵심 가치가 있겠죠. 그게 뭐였냐면 핵심 가치는 개방과 공유입니다. 핵심 가치가.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은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이제 개방이 된다면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 쓰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시너지를 발생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인터넷 혁명, 자 그럼 지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뭐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가 뭐냐? 공유는 우리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대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공간의 확장입니다. 가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과 공유 서비스. 그게 대표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IT 업체들이 자동차도 다뤄보지 못했는데 왜 이 산업에 뛰어드느냐? 모빌리티에 대한 그 가치.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현실에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애플에서 애플카를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100%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애플카 얘기 안 나오죠. 뭐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오지만
지금 안 나오죠.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미국에서 이제 제일 자율주행 자동차에 똑똑한 그런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냐? 애플에 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품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현대자동차고 해서 결합해서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고 그 나오는 거는 명확하게 나올 왜 투자하고 연구 R&D를 하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준비를 하죠. 자, 그냥 자동차에 지상에서 국한되지 않고 요즘은 뭐를 하냐면 UAM 이거 들어봤나요? UAM. U는 urban 도심에서, A는 air mobility 비행. 이걸 뭐냐면 이제 뭐죠?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UAM. 몇 년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 항상 이제 하는 CES 그 대회에서 이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그 CES 참가해서 봤을 때 컴퓨터 부품 업체인데 뭐 이런 것도 자율주행도 하네 이랬습니다. 그 부스도 조금은 했어요. 미국의 그 CES C쇼 가면은 삼성, LG 엄청난 부스에 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면 좋고, 자 그걸 보면 기술 트렌드를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작은 부스에 컴퓨터 부품 회사입니다. 그럼 자율주행도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기술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회사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대로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결심을 하고 액션을 하는 데는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있다. 얘기를 이제 만약에 콜로퀴엄 할 때 하면 30분 만에 다 얘기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 기술 신기한 기술이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로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자, UAM 같은 이런 걸 하려면 실제 시스템을 다뤄야 되죠. 실제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분 배우는 게 이제 회로, 뭐 하드웨어, 전자회로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로레벨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루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이 중요하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OS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이게 이제 기술을 펌웨어를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펌웨어를 해보면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C 랭귀지, C 프로그램 또는 C++ 같은 게 이제 하드웨어를 주로 많이 다루는 그런 게 되고,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유럽에서 뽑으면 위에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자바라든지 뭐 이런 걸 다루는 사람보다도 밑에 C 하드웨어를 실제 다루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룰 수 있으면 무조건 유럽에서는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지금 하드웨어를 지금 다루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OS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다루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OS 이제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OS가 있죠. 그럼 실제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는 걸 뭐가 있느냐? 이제 로봇 OS라는 걸 지금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뜨고 있습니다. 그럼 OS 레벨에서 해서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배우게 되죠.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지금 요 정도 레벨을 배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자동제어는 이 하드웨어를 다루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벨에서 C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뭐 개인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럼 응용해서 얘를 어떻게 서비스까지 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이런 아키텍처에서 여러분은 교육 과정이 있고,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바뀌죠. OS도 지금 바뀌고 뭐 이렇게 있는데, 4학년까지 학부 때 배울 수 있는 거는 기초적인 것, 뭐 근본적인 이런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 뭘로 배웠나? 자바로 배웠죠. 자바로 이제 바뀌어서 파이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바뀌지만 근본적인 거는 틀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좀 더 빠르게 자기가 그런 걸 익히고 싶다. 자, 그러면 별도로 자기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ROS 이렇게 찾으면은 오픈 소스, 그다음에 컨셉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구글링 하면 여러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이거를 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것만 잘 다룬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로봇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를 많이 뽑아갔습니다. 그런 시장이 열린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LG에서 옛날에 클로이라는 공항에서 쓰는 서비스 로봇, 그것을 사업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도 이제 로봇 사업 부서를 만들고, 지금 대기업이 그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또 로봇입니다. 기계공학 측면에서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AM 마찬가지, 드론 같은 경우도 로봇입니다. 날아다니는 로봇. 결국 우리가 제어해야 될 대상이 바뀌는 거지, 근본적인 거는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어 과목이라는 게 이제 점차 중요해집니다. 이런 거 실제적인 걸 다룰 때 인공지능만으로도 얘를 해결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얘를 실제를 다룰 수 있느냐? 신뢰성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만큼, 물론 인공지능에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베이직한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런 학문들이 점차 시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게 수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 프로그램 기술입니다. 수학 플러스 프로그램. 그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팀을 내가 만들었죠. 제가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 두 분에서 인지를 어떻게 하고 실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자율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가정에서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2070년이 이렇게 가도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앞으로는 산업이 이제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벌써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충분히 되지만 도심에서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되기는 아직까지 굉장히 법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생겼다, 뭐 이런 로봇 형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하고 기계하고 인터랙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책상을 든다, 혼자 하기 힘들죠. 그러면 같이 로봇 보고 이제 같이 움직이려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기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자율 시스템이 있다면 얘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해주면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학습입니다. 학습.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기계가 이제 이걸 인지합니다. 인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자, 이게 만약에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나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지하고 실제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리를 배우는 거.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유튜브를 보고 뭐 어떤 행동을 학습한 다음에 실제로 행동.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
방향은 그렇게 가길 수밖에 없다. 자, 이때까지 자율 시스템은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서 기계가 그냥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동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봐서는 오른쪽가 위험하고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핸들을 왼쪽 꺾고 자율주행 오른쪽으로.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 자,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수술용. 완전하게 이제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절차가 있게 수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맹장 수술하는 어떤 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수술 도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의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수술 도구가 뭔지 딱 하면 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간호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지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자동으로 알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는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메스 이러면 메스 갖다 주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눈 카메라를 이용한 인지하는 이런 연구가 이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악수하거나 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의도가 뭔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뭐 지금 쿠카 로봇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조립하는 거. 이제 사람 힘으로 다 못하니까 보조하는 사람이 원래 하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크게 이쪽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행동을 인지하고 그리고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뭐 카메라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건전도 센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힘을 얼만큼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그렇게 학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배우는 제어, 그 다음에 플러스 학습. 이제 학습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모델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로봇을 한다 이러면 데이터만 갖고 해요. 학습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는 자동차에서 하는 수학적인 모델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학습까지 같이 해서 인터랙티브한 이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관절이 이제 다리가 두 개고 모터가 이제 위 아래 해서 각각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를 가지고 걷도록 이제 학습시키는 건데 처음부터 걷는 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멀리 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하면 이렇게 이제 결국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데 지금 10시간 학습시켜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어떤 로봇이 아주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대략 이제 수십 시간 학습을 해야, 그리고 트라이얼, 이건 시뮬레이션이니까 트라이얼 하지만 실제 로봇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망가지겠죠. 학습을 다 못합니다. 그럼 실제 적용하면 더 되느냐? 또 안 돼요. 왜? 정확한 시스템 모델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직접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이제 KNU라고 글자를 쓰죠. 우리 연구실에 있는 졸업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럼 로봇이 이제 요거를 10번 해서 따라합니다. 10번만 쓰면 얘가, 글자 쓰는 게 로봇이 힘든 게 뭐냐면 위치 제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힘을 줘야지 이제 글자가 잘 쓰이겠죠. 이것도 뭐 화이트보드니까 뒤에 이제 누르면 이제 쑥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해서 얘가 이제 글자 쓰는 걸.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동영상 했다. 그냥 녹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기한다 하면 옆에서 이제 딱 보고 말하면 그대로 이제 글자로 옮겨 쓰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술 작품이 있다 그러면 서예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그림만 몇 점 보고 이 사람의 글자체를 유사하게 해서 실제 예술 작품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또는 이제 기계하고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능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산지능하고 물리지능. 계산지능이 지금 보통 인공지능과에서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게 물리지능이죠. 사람에도 신체 뇌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 많죠.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해서 다루는 게 물리지능 시스템이다. 자, 이거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 종합해서 만든 컨셉 인텔리전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디냐면 그림이 없네. 여기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로봇이 학습할 때는 또 사람도 똑같습니다. 갓난아기 처음에 걸을 때 어떻게 이제 걷냐면 엄마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발을 움직여 서로 움직여야 될지는 몰라요. 트라이 앤 에러를 하죠. 수많은 시행착오 해서 이러면 앞으로 가네. 그래서 그 보상만 합니다. 목적 하나. 그래서 이제 좋은 행동 방식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사람이 어떤 행동 한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보상함수, 사람의 보상함수 형태로 만들어요. 수학적인 표현 방법, 함수 형태로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계가 행동하는 건 또 나름대로 이제 보상하는 어떤 함수, 빈 공간이 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달 함수 형태로 로봇이 필요한 형태로. 자, 그렇게 하면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 3차원 공간에서 물건을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길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힘을 주는 거, 우리가 했던 앞에서 자동차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위치 제어, 그 다음에 트래킹, 뭐 이런 문제를 똑같이 학습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뭐 결과는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연간 여기 보면 대략 이제 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석박사 17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연구 책임자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에서 1조 5천억 되는 예산심의위원도 활동을 하고, LG전자 계약학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물론 이제 연구 결과가 중요하죠. 좋은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많이 썼느냐. 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우수한 연구 중심 대학에 가더라도 논문이 이만큼 나오는 연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학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로나 궁금한 사항은 질문 있나요? 별로 재미없나? 지금 인공지능만으로 신뢰성 확보가 안 된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얘는 우리 자동차에 배우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면 자, 그냥 3x를 하겠습니다. 3x. 자, 플러스 u. 자, 이제 이게 쉽게 풀죠. 이제 얘는 언스테이블하지. 발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인공지능 학습에서 얘를 안정하게 만들고 싶어.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나? 안 되잖아.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 이 모델이 중요한 거고,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u는 만약에 피드백은 마이너스 5x 하면 얘가
마이너스 x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이거 시스템으로 아는 거고, 이 숫자가 한 개지만 굉장히 이상한데, 얘를 데이터로 만약에 x, t에 대한 x 백날 학습해도 되나 안 돼? 어느 순간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정성을 보장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만 이용하는 건 위험하다. 결국 인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어쨌든 수학적인 모델, 안정성 보장하는 그게 확보가 돼야 우리가 믿고 탈 수 있지. 그런 의미를. 또 다른 질문. 예. 없나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우리가 푸는 게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다룬다는 것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이 움직이는 물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푸는 방식을 여러분 알아야지 구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매트랩에서 여러분 했던 게 그런 게 뭐냐? 스텝 명령 이런 거에서 자동을 얻었죠. 근데 그게 안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산해서 푸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C로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미분방 정식 푸는 거예요. 자, 2차 모델. 자, 1차 미분방 정식을 해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압니다. 근데 컴퓨터를 풀어라 한다고 만약에 프로그램 T 시간을 0에서 25초 그 다음 초기 조건 주고 있는데 얘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이거 컴퓨터가 푼 건가요? 뭐예요 얘는? 그냥 플랫한 거죠. 실제로 푼 게 아닙니다. 얘를 풀어줘야 돼요. 맞죠?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게. 그래서 OD23이란 거 지난번에 본 적 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미분방 정식을 함수 형태로, 에테가 했는 거는 함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myDIF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는 dx는 ax다라는 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푼 게 아니라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 거죠. 그럼 얘를 불러서 시간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주면 얘가 풀어줍니다. 그럼 이 안에 내부적으로 뭐가 있길래 얘는 알아서 이걸 풀어주지? 이제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원래는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해요. 수치 해석을 배우고 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수업 한 시간에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가지고 얘를 상태방 정식으로 만드는 걸 이제 충분히 익혔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고차 미분방 정식이라도 1차 미분방식 여러 개로 한다. 노치 얘기했죠. 자, 이렇게 풀면은 컴퓨터는 2차 미분은 못 풉니다. 근데 1차 미분은 잘 풀어요. 그러니까 상태방 정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1차 미분 여러 개니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연립방 정식도 쉽게 푸는 거고. 자, 그래서 고차 미분방 정식이 되면 이렇게 모델을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함수 이름을 적고 여기 적으면 x1 닷은 x2, x2 닷은 이런 모델을 적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벡터로 되죠. x1, x2. 그래서 얘가 함수를 호출하면 x1, x2 벡터 두 개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1차 미분방식 쉽게 풀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트랩에서 요거 main.m 저장하고 요거는 매스 스프링 댐퍼 diff.m 저장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게 두 번째 스테이트만 출력해달라. 그러면 이제 한 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고차 미분방 정식이든 비선형이 있든 이 안에 함수만 적어주면 미분방 정식이 알아서 다 풀어줍니다. OD23을 하면. 그럼 이 내부에 어떻게 푸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파란색 원래 함수입니다. 함수에 현재 샘플링 타임 k, 그 다음 샘플링 타임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자, 얘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빨간색 기울기가 나오죠. 여기 데이터를 이용하면 요 기울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한 게 오일러 백워드 방법과 포워드 방법입니다. 각각. 그래서 미분을 이산 시간의 시스템 모델로 만들면 컴퓨터 이렇게 계산을 해요. 기울기를 계산하는. 뭐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이제 컴퓨터 계산하는 방법. 물론 여기 보면 실제는 초록색이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한 거 이 둘 다 오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급격하게 바뀌는 그래프 모양에서 오차가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오차를 줄일까 해서 이제 나온 방법이 론지쿠타 방법. 론지쿠타 방법은 i 번째하고 i 플러스 한 번째에서 중간에 지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 y가 바뀌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2분의 h 바뀌는 포인트를 찾으면 전체 6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개 포인트를 평균으로 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고, 요 자세한 거는 수치 해석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론지쿠타 해석하는 방법은 K1, K2, K3, K4 해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각각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6분의 h로 이렇게 평균해서 이제 다음 값을 예측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해진 겁니다.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항상 론지쿠타 미분하는, 그러니까 k 번째에서 k 플러스 한 번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론지쿠타 2차 오더가 있고 그 다음 3차, 4차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4차 오더가 됩니다. 밑으로 갈수록 이제 에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매트랩에서 여러분들이 스텝이 됐든 아니면 뭐 LSIM 이런 거 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결과가 얻어졌죠. 똑같은 결과가 났습니다. 또는 뭐 OD23 자, 그런 걸 갖고 이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매트랩이 아니고 C로 싼다. C에는 뭐 LSIM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 이제 론지쿠타 알고리즘을 하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입니다. 이게 main.m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자, 리커시브하게 x i 번째하고 i 플러스 한 번째를 계산해서 이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론지쿠타 알고리즘 앞에서 평균 내는 방법이죠. 얘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얘를 호출하고 여기서 이제 함수 미분 방정식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plant.m을 호출하면 여기는 x1과 x2에 대한 미분식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고차면 고차. 이렇게 하면 x의 디멘전만 커지게 되고, 디멘전, 그 다음에 i 번째에서 i 플러스 한 번째까지 계속해서 하면 미분방식 풀어줍니다. 내가 이걸 손으로 직접 안 풀어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풀어주는 거죠. 리커시브하게. 자, 여기서 내장 함수 쓴 거 없습니다. 이건 내가 디파인 함수 펑션이고, C에서 여러분 함수 만들 줄 알죠?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플랜트 함수 호출하고. 그럼 얘는 여러분 만든 대로 바꾸면 되고. 그럼 호출하면 미분방식. 현재 상태에서 입력을 주고 샘플링 타임 TI 0.01초로 얘를 풀어주시오 하면 알아서 풀어줍니다. 심플하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미분방식 풀어 걸 저는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회로 이론 같은 경우 여러분 상태 방정식 쓸 수 있겠죠. 뭐 배웠던 거 한번 모델링 해봐요. RLC 회로 같은 거. 그러면 X1 닷, 그 다음에 비선형식도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도 수식 모델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요. 입력과 출력 관계. 그리고 미분 방정식으로 상태로 쭉 하고 난 다음에 호출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실험 대신에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봐야 되죠.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magnetically suspended ball 해서 유튜브 찾아보면 이걸 뭐 하냐면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이거 수업 시간 한번 설명했나? 처음 보나? 코일 갈아서 이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여기 이제 쇠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공을 공중 부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야지 얘가 뜨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에 얘가 주려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모델을 간략해 보면 중요한 상태가 이제 위치죠. 그 다음에 속도.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식이 이제 F는 ma, 그리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 mg. 그다음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높이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비례하는 상수가 k. k는 보니까 굉장히 작죠. 10의 4승, 마이너스 4승.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류 흘려지는 거는 전압에 대해서 변환하는 1차 미분 방정식. 그 상태는 총 3개가 됩니다. H 미분, 그 다음에 전류.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쓰면 X1은 H, X2는 H 미분, X3는 I, X1의 미분은 X2, X2의 미분은 H2O 미분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M으로 나누고 G 마이너스 M H 분의 K I 제곱. 자, H와 I가 상태로 각각 했으니까 H는 X1, I는 X3. 자, 이렇게. 그 다음에 X3 미분은 어떻게? L분의 마이너스 L분의 R I X3죠. X3 L분의 1V.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선형화하죠. 자, 선형하면 X1의 미분은 1, 0, 1. X1, X2의 미분 X3까지 있네. 자, X1의 미분은 0, 1, 0. X2의 미분은 얘를 이제 X1의 편미분하고 X2의 편미분, X3의 편미분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0이 됩니다. 예. 요 다시 0이 되는. 자, 그래서 내가 어디 위치로 보내고 싶으냐? X2는 속도 이제 멈추면 0이 되겠죠. 당연히 속도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0이 되면 X1과 X3 값이 필요합니다. X1이 높이입니다. 높이를 내가 어디를 하고 싶으냐? 사람이 정하면 됩니다. 0.01m. 그래서 X1은 0.01. 자,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X3는 전류가 필요하겠죠. 계산하면 자, K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 M은 0.05. 10의 마이너스 4승 0.05. 그 다음에 0.01는 9.8 X3의 제곱.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자,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계산하면 X3는 7이 됩니다. 7. 7A를 흘려주면 얘는 0.01m로 떠 있습니다. 자, 이게 동작점을 구하는 방법이. 마찬가지 얘가 7 되기 위한 전압이 있죠. 자, 그게 입력에 대한 U0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을 주면 7A 흐르고 7A에서 0.01로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7A 딱 줘요. 그냥 DC 7A 흐르도록 전압을 딱 줘요. 그러면 얘가 그렇게 떠 있을까요? 툭 떨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툭 떨어져요. 원하는 데는데 뭐가 잘못됐지?
실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가 문제냐? 결국 피드백 제어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오픈루프 제어를 하면 7A 그냥 1 돌려주면 돼야 돼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7A에서 0.01이 되도록 U를 피드백해서 해줘야지 얘가 이제 오차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버티드 펜들럼 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옆에 떨어지면 쓰러집니다, 얘가. 근데 얘가 저입력을 그대로 줬다고 얘가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간고사 시험 쳐봤잖아. 30도 멈춰 있는 거. 유제로 줘야지 얘가 멈춰 있는데, 그리고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제로 더하기 피드백까지 해줘야 된다. 자,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구했습니다. 상태의 오퍼레이팅 포인트 0.01, 0, 그 다음에 7A. 이게 X 오퍼레이팅 포인트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리니어라이즈 해야 되죠.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그럼 미분을 하려니까 이제 물론 이거 쉽게 미분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에 쉽게 미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코비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미분한 거 여기는 써놓은 게 없네. 자,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을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다. 자, 여기서 함수를 한번 적게요. 심볼릭으로 합니다. 심스 x1, x2, x3, u. 자, 3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뭐냐면 x2죠. x2 됐고, 그다음 F2는 뭐예요? G 9.8 마이너스 K가 0.01 곱하기 X3의 제곱 나누기 M이 얼마입니까? 0.05 발로 해야 되겠죠? 0.05 곱하기 X1. 자, 이게 F2죠? 자, F2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F3. 지금 X1 닷은 F1, F2, F3로 해서 편미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3는 R이 얼마입니까? 1옴. 그 다음에 L은 1 나누기 0.01 곱하기 X3 플러스 1 나누기 0.01 곱하기 U. 자, 이렇게. 자, 세 개를 구한 다음에 F는 세 개를 다 합니다. F1, 세미콜론, F2, 세미콜론, F3. 자, 세 개를 상태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하죠. 자코비안 F를 X1에 대해서,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X3에 대해서, 그 다음에 U에 대해서 편미분해죠. 자, 알아서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포인트죠.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여기 이제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뭐 오퍼레이팅 포인트 값을 이렇게 각각 적죠. 자, 먼저 오퍼레이팅 포인트 값을 적고 X1, 이때 이제 X1은 얼마입니까? 0.01 넣어두고 X2는 0, 그 다음에 X3는 7. 이때 U는 얼마입니까? U는 일단은 놔두죠. 자, U 값도 계산해야 되나? 이게 7이 되기 위해서 하나만, V는 R만큼 해야 되네. R이 얼마입니까?
R이 얼마였나? R이 1옴이었네. 그러면 1 똑같네. 7V네. U는 7. 자, 이렇게 하고, 자, 앞에 있는 식에다가 요거 리턴을 해줘야 되네. 자, 얘를 우리가 자코비안 했는 결과를 함수로 이제 리턴해 줍니다. 아이고 뭐가 잘못됐다. 앞에 그걸로 했네. 다시 심스. 어쨌든 자, 여기에 섭스 하면 에발에서 리절트 해주면 요걸로 섭스 해주면 이 숫자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고, 잠깐만 앞에 구하는 게 어디 갔지? 다시 하지. 심스 x1, x2, x3, u. 그 다음에 f.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f를 자코비안. 자, 이제 이렇게 구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x1은 0 오퍼레이트 포인트를 대입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발 요거를 리절트를 해줘요. 자, 이밸리에이션 F를 요 숫자로 대치해서 이밸리에이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리절트가 나옵니다. 리절트 해주면 이제 숫자가 나오죠. 미분해서 오퍼레이팅. 이게 A 매트릭스예요. 이게 B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미분해서 알아서 답을 구해줍니다. 선형화된 모델을. 자, 그래서 AB 매트릭스를 쉽게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선형화된 모델을 찾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죠. 이렇게. C는 왜 100일까요? C는 왜 100이에요? C는 출력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출력이 뭡니까? 위치, 높이죠. 그러면 상태 세 개 중에 뭐? 첫 번째.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화된 모델을 가지고 얘를 아이젠밸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그래서 A는 010, 그 다음에 980, 0, 마이너스 2.8, 0, 0, 마이너스 100. 자, A를 한 다음에 아이젠밸류를 체크해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는 스테이블한데 한 개는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얘 해를 구하면 3차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1 플러스 3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으로 선형 결합으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 개 때문에 얘가 언스테이블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로 얘를 바꿔서 피드백 해주면 얘가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져요. 그 스테이트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해서, 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코드입니다. 자, 강의 자료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 마이너스 30 플러스 10i, 마이너스 30 10i, 그 다음에 100 하도록 개인을 찾아줘요. place라는 명령으로.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로 이 시스템 모델로 하는 개인을 찾아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개인 K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위치를 측정해서 OPMP를 통해서 마이너스 917배 해줘야 된다. 어떤 신호를 1000배 가까이 증폭시킨다는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겠죠. 예.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개인이 크면은 그렇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주고 얘를, 자, 입력을 어떻게 주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비선형에 대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가기 위한 U0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출력의 Y0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피드백을 해서 선형 제어기를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선형화해서. 그러면 델타 선형화된 입력과 유제로가 합쳐져서 이제 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출력은 얘하고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빼야 델타 Y가 나오죠. 그래서 뺀 값을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지 제대로 동작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U0에다가 K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빼준 거죠. 이거 같이. 그래서 미분방정식 방금 한 걸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폴의 위치가 마이너스 30, 30, 10으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이가 10의 마이너스 3, 0.01로 수렴하게 됩니다. 됐나요? 예. 만약에 이게 U0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U0를 7A 안 주고 그냥 선형화 제기하면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안 갑니다. 이렇게. 에러만. 자, 그리고 U0를 주고 만약에 이제 폴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10, 쭉 줄여보겠습니다. 10, 5로.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죠. 개인이 작아지니까 얘가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쇠공이 왔다 갔다 위아래로 막 떨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내가 피드백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U0 여러분들 뭐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볼 생각 U0 7A 주면 되지 않느냐 해보겠습니다. U0만 발산하죠. 초기 조건만 달라지면 피드백 안 하니까 툭 떨어집니다. 왜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자동으로 배우는 이유입니다. 지금 피드백 왜 하고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숙제. 자, 답은 여기 다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자, 요게 이제 4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인버티드 펜들럼의 미분 방정식을 여기다 줬습니다. 자, x1이 x 미치입니다. x1. 그다음에 속도 x2.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앵글. 네 번째는 세타 미분. 그래서 4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똑바로 세운 겁니다. 얘 식을 하나, 둘, 셋, 넷 4차 미분 방식. 그 다음에 G도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U. 한 게 이제 F1부터 F4까지 다 주어졌죠. 그러면 선형화 하는데 어디서 선형화하느냐? 세타 이꼴 제로, 위치도 제로에 선형화 시킵니다. 그럼 인력 제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피드백 시스템. 실제로 유튜브로 찾아보면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우리 연구실에 찾아오면 이것도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형화해서 찾으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코드가 있죠. 자코비안 하면 찾아줍니다. 그래서 섭스 해주면 이것도 뒤에 코드가 있었죠. 섭스 해주는 거. 자, 그리고 내가 폴의 위치를 이와 같이 해주고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K를 찾을 수 있지만 여기는 옵티멀 최적재에서 찾는 개인 방법입니다. 뭐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워도 됩니다. 자, 그리고 LQR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개인 K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줘요. 개인을 찾아서. 그러면 얘가 이거 플랜트죠. 복잡한 플랜트 줬고 론지쿠타로 시뮬레이션 해주고. 그래서 인버티드 펜들럼을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요일 숙제하고 같이 됐나요? 네, 수요일날 요거는 뭐 코드 다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해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플랜트를 바꿔봐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사람 출석 체크하고